안녕하세요. 2018년 경희대 인문체능 계열과 사회계열 모의논술고사 설명을 맡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수로 있는 김진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의논술을 직접 치른 학생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희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직접 뭐 좀 나중에라도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제로 나중에 그 본논술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경희대 논술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 뭐 일정이나 이런 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모의논술고사의 내용과 해법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2018년 논술 우수자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이 이제 이과까지 해서 820명이고 인문체능계가 153명, 사회계열이 197명 해서 총 350명 정도가 됩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5월 27일 날 모의 논술을 먼저 보았고요. 7월 21일에서 23일은 온라인으로 모의 논술을 한번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본 논술은 11월 18일이나 19일 이제 그 전공에 따라서 양일의 하루를 보게 될 텐데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경희대 논술의 그 출제 유형 및 범위를 보면 인문체능계 같은 경우는 두 문제이고요. 사회계열은 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량이 1,500에서 1,800자의 원고지 분량이 되는 거고요. 시간은 2시간입니다.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룬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문체능계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1100자 정도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1100자는 그래도 꽤 긴 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글을 조금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지문 중에 영어 지문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회계열에서 그 수리논술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나는데 이 수리논술은 수학을 얼마나 잘 하느냐라고 하는 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복잡 다단한 사건과 사례들, 현상 이런 것을 그 속에 잠복되어 있는 어떤 질서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한 그 학문 분야가 사회계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수치적으로 추상화하는 능력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의 뭐 미분이나 적분이나 아주 그 어려운 통계 수식이나 이런 것을 익혔느냐 안 익혔냐를 묻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경희대 논술을 그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체능이든 사회계열이든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등장하는 주제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특히 저희들이 이런 그 논술 주제, 뭐 큰 주제를 정할 때 출제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 주로 보는 참고 교과서가 이 교과서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보게 되는 게 사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경제, 그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을 또 제시해야 되니까 국어나 문학 아니면 뭐 독서 뭐 이런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술을 준비하실 때 최근에 벌어지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찬반을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아니면 나는 어느 쪽이야 뭐 이런 쪽으로만 논의나 논쟁을 하지 마시고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인간이나 아니면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주제 이런 것을 조금 추상화시켜서 토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토론을 할 때는 특정 주제를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당연한 결론들 있잖아요.
환경 보존해야 돼요? 보존하지 말아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예.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경시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이런 게 매우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것을 무조건 당연하다라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여지가 없나? 라고 하는 조금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의 접근 이런 것을 좀 연습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2013년에 그 논술에서 나왔던 사회계열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환경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명제 같잖아요. 그것을 반박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환경보존 활동의 문제점을 비판해 보라고 하는 성격의 질문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보존 그 전략을 어떤 정부에서 썼는데 그 전략 자체가 도리어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인간이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또 이렇게 피해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 보존이나 아까 전에 생명이나 뭐 평화나 뭐든 이런 것을 무조건적인 당위로 보지 말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적용될 때 생기는 다양한 부수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 그런 연습이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희대 논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을 좀 길러봐라. 이거는 달리 말하면 사전에 어떤 특정한 주제나 이론 아니면 유명한 그 성현들의 명언 이런 것을 미리 기억하고 암기하고 요약해서 익혀놓으면 아 이번 논술은 내가 뭐든 나오면 잘할 거야 내지는 아 내가 공부했던 분야가 나왔네 반대로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주제의 문제가 나왔네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주제 어떤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그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텍스트 해석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지문, 어떤 지문이든 지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 요약하는 연습을 몇 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희대 논술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문체능계랑 사회계열은 거의 대부분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 긴 글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요약이라고 하는 거, 이 글쓰기에서 또는 논술에서 요약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아니면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도 다 그렇잖아요. 타인의 말을 어떤 사람이 10분 동안 얘기한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 그거를 딱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아, 저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이나 대답을 줘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논술도 마찬가지인 거죠. 긴 지문을 읽고 그것을 이 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지? 라고 하는 거 한두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 뭐 몇 가지 막 예를 생각나는 대로 해봤어요. 두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거, 여러 문단에 있는 긴 글을 한 문단으로 해보는 거, 두세 개의 서로 다른 글을 섞어서 한 문단으로 요약해보는 거, 네다섯 가지의 글을 분류해보는 거,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 예, 이런 연습은 궁극적으로는 요약하는 거고, 다른 글과 비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글을 짧게 요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줄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추상화하는 그런 연습. 그 전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거다라고 자기 언어, 자기 문장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능력, 이런 것을 익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요약 연습을 하면 여러 번 한 학생들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문장은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요.
한 번 읽으면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문장이에요. 어려운 단어를, 어휘를 어려운 거를 썼기 때문에 멋진 글이 되는 게 아니라 쉬운 단어를 쓰더라도 한 문장을 읽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문장의 뜻이 이해되는 것. 그러려면 좋은 방법은 문장을 길게 쓰지 않는 거예요. 글쓰기를 연습하지 않은 학생들과 연습을 평소에 했던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장의 길이입니다. 예. 논술 연습을 안 한 학생들은 문장이 뭐 세 줄, 네 줄 막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연습을 한 학생들은 문장을 적절한 부분에서 끊어서 한 문장이 막 세 줄, 네 줄 된다면 그것을 세 문장으로 나누어서 쓰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사회계열의 수리 논술 문제를 보면 사회계열에서 현실적으로 논술에서의 당락을 좌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술 답을 한 학생이 있고 아예 못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 논술을 저희들이 수리 논술을 내는 이유는 수학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학을 얼마나 잘하냐 라고 하는 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이루어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속에 관통되고 있는 논리를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수식 또는 뭐 수식 자체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수학 수학 1 정도? 1 앞부분? 그 정도. 아니면 가끔씩 이번 모의 논술은 중학교 때 나오는 거죠. 예. 그죠? 예. 중학교에 나오는 그 이제 수학 그 개념이라서 뭐 기껏해야 뭐 2차 함수 조금 뭐 이제 어렵다 그러면 확률, 통계, 그다음 뭐 최대치와 최소치를 구해서 어차피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두 가지의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정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현실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최대치와 최소치를 구하는 뭐 그런 문제들 뭐 이런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그 범위 수학 원에서의 앞부분 아니면 중학교 과정 뭐 이 정도 그 범위이기 때문에 수학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문제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는 훈련을 좀 몇 번씩 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나 사회 선생님들께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답안과 관련 작성 요령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건 모든 뭐 시험이 다 이런 거죠.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요구사항을 지키는 틀 범위 내에서 답안을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희대는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경희대는 그 인문체능 계열이랑 사회 계열이 공통으로 이렇게 질문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에 맞게 어떤 형식적인 것을 채워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시문 안에서 답을 찾아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 고사성어, 뭐 속담, 명언, 경구, 아니면 뭐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다. 이런 거는 감점 요인이지 전혀 그게 그 점수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제시문 안에서 그 속에서 그 제시문에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뭐고 취지가 뭐고 글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뭐다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달력, 가동력이 중요하다. 저희들이 그 채점을 하다 보면요, 이 답안지에 예를 들면 미음과 비읍이 이게 구분이 안 되거나 리을과 디귿이 구분이 안 되거나 뭐 막 이런 글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애써서 읽긴 있는데 이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게 그 뭐랄까요, 깨끗한 것이 멋지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또박또박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지만
글을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이 답안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최소한 해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 휘갈겨 써버리면 일단은 그 채점자들이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도 그렇게 좋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갈식으로 써라. 예. 뭘 분류하라 그러면 가에서 반은 무엇을 다루는 글이다. 이렇게 전체 자기가 써야 될 한 문단이 있으면 한 문단의 핵심 문장은 첫 문장이 앞부분에 오도록 글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동안 2015년부터 2018년 요번 그 모의 논술 때까지 경희대에서 논술 문제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패턴을 뭐 여러분들이 몇 년간 그 문제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인문 체능계 같은 경우는 논제 1번은 요약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질문이 이런 거죠.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여기에서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아니면 내용을 비교하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가와 나의 두 이야기가 완벽하고 선명하게 대립이 안 되는 경우도 둘의 차이를 발견하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두 제시문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가와 나의 어떤 공통의 주제가 있는 거고 그 주제를 다루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질문을 기억을 하십시오. 가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차이를 서술하시오. 이러면 이제 답안을 쓰는 방식도 그런 거죠.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차이를 하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답안도 가와 나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고 그 다음에 두 지문의 차이를 서술하는 그런 글의 흐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논제 2번은 1번이랑 뭐 어찌 보면 비슷해요. 요약, 비교가 있고 다만 비판 또는 평가가 첨가된다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 논제 2번은 1100자 정도의 다소 긴 글을 써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을 보면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바의 관점을 먼저 뭐 해야 돼요? 요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약을 해주고 이 관점에 대한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라 마를 평가하는 거니까 다의 입장이 바의 관점에서 다는 긍정적이다, 라는 부정적이다, 마는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제시문의 관점이 기본이 되어서 그 관점에서 다른 것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문제가 유형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논제 1번은 아예 분류하고 요약하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패턴이죠. 가에서 말을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이게 뭐 늘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시문을 5개나 6개 정도를 주거든요. 그럼 6개면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3개, 3개 이렇게 나누어질 테고 5개의 지문을 준다 그러면 한 3개, 2개 정도 이런 걸로 분류가 가능할 겁니다. 논제 2번은 이것도 비슷해요. 요약을 하고 비판하는 거. 아까 전에 인문체능계에서 얘기하는 거랑 같은 유형이죠.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가와 나를 비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에서 말하는 바를 먼저 요약해야겠네요. 요약한 다음에 다른 지문 2개를 비판하는 것이니까 인문체능계의 문제랑 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논제 3번이 앞서 말씀드린 그 수리 논술인 건데 이거는 이제 말로 풀어져 있는 것을 수학적인 어떤 그 계산식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회계열 논제 3번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각 대안의 기대 수익이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함께 제시하시고 하시오. 세 대안 중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지 구하고 선택된 최선의 대안을 근거로 나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그러니까 그 논제 3번의 패턴은 다 그래요. 뭔가를 계산하라. 그리고 그 계산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앞에 있는 특정 제시문이 있어요. 뭐 나든 바든 마든 예, 어느 그 어떤 입장이 있겠죠. 그 제시문에 그 제시문의 입장, 정책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라라고 하는 평가하라라고 하는 요 요 대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요 두 가지가 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답안을 쓸 때는 평가하는 것은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를 여하튼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을 수학적으로 추상화해서 수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주요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값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값을 기반으로 평가는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면 되는 거죠. 나의 입장은 나의 입장은 이 정책에 대해서 옹호를 했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나의 입장은 그 옹호하는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문장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번 모의 논술과 관련된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문 체능계를 볼 텐데요. 인문 체능계 모의 논술의 논제 1번, 2번 보시면 아까 전에 본 거랑 똑같네요.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라. 논제 2번은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출전은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랑 일반 책 아니면 소설 이런 데서 다양하게 냈습니다. 예, 논제 1번을 먼저 보죠. 논제 1번은 그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둘의 차이를 서술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이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가는 뭐라고, 어떤 얘기를 하고 나는 어떤 얘기를 한다고 요약을 곧바로 들어가기보다, 두 지문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통점을 얘기를 하고 가, 나를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둘의 차이를 서술하는 거죠. 근데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지문의 성격이 조금 특이해서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두 가지 점을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쓴 그 답안지를 좀 검토를 해봤더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정도로 그냥 나눠서 쓰게 되는데 여하튼 이 문제를 보면 노동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서 가와 나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가 같은 경우는 노동이라고 하는 게 자본에 지배되고 그 노동자들은 그 노동에서 소외된다. 그래서 노동이 인간의 삶을 억압하거나 소외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노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 본질적인 행위야. 언제든 이 유사일에 노동이 없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는 통로다라고 보는. 그래서 가와 나는 확연히 구분이 되죠. 또한 이런 노동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속에서 노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가글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소외된다.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이윤의 극대화, 아니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그 이윤에 그냥 종속적이고 그 이용만 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 부품으로밖에 작용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노동은 인간의 보편적 활동이기 때문에 체제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노동은 필요하다.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다른 논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공통 주제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제시문 가나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선 이 학생이 이 두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문장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논지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제시문 가는
이윤축을 목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제시문 나는 인간이 자유로운 활동이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아를 실현하는 거다. 본질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때도 이런 이제 그 패턴으로 형식도 이렇게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논제 2번으로 넘어가 보죠. 2번은 바가 제기하는 바를 먼저 서술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라마를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가 제시하는 거는 뭐였었냐면 인공지능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이 많이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럴 때 기계와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바에서는 전문 용어로 디지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이 이 인공지능에 지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더 강화될 거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인간이 그동안 해왔던 필요 없는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남는 시간, 잉여의 시간을 좀 더 인간다움을 발견하려고 하는 걸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공존하게 될 거다. 협력하게 되고 공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휴머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바의 이 입장에서 이제 다라마를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평가하는 것은 다 지문은 그 바랑 바에 견주어 봤을 때 다의 태도는 어떻다라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로봇 때문에 인간의 사랑, 인간미 이런 것이 사라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래를 좀 더 비인간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그 비관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와 반대인 거죠. 예. 한편 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라는 기계화가 그 인간의 노동, 고용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나오죠. 그러니까 비관주의가 있고 낙관주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두 개를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주의는 바의 입장에서는 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화시켜주고 둘은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면 비관주의는 바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낙관주의는 바의 입장에서는 긍정할 수 있는 그렇게 나눠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는 이제 소설인데 거인과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먼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인이 자기 집이긴 하지만 자기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이 돌아온 거인이 아이들을 내쫓고 그 결과 내쫓은 결과 정원에는 봄이 오지 않죠. 꽃이 피지 않고 늘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걸 텐데 이게 그 다른 지문 다라 아니면 바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런 지문 없고 소설로만 본다면 그냥 그 거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 타인과 교류를 하지 않는 힘센 어떤 권력 뭐 이런 존재일 테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랑과 공존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어떤 상태들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그 소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다라 아니면 바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이 거인과 아이들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인이 아마도 인공지능이나 기계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인간 아니면 공동체, 사회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인이 인간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기계화된 사회가 인간의 뭐 인간성이나 뭐 사랑이나 이런 것을 아니면 공동체성 이런 것을 밀어내 버리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 소설의 어떤 의미를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가 그리는 이 사회,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밀려나고 끝없이 겨울만 유지되는 그 사회는, 바 같은 경우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마에서 그리는 것은 공존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와는 대립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답안으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예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거죠. 바의 요지를 잘 요약을 하는 게 중요해요. 바는 인공지능이 미래 전 사용의 광범위하게 실현됨으로써 기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거냐. 근데 바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거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 공생함으로써 디지털 휴머니즘을 구현하고 존엄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 얘기를 잘 요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다라마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 다라마를 정리는 잘 하는데 평가를 분명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제시문 바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는 반대된다. 이제 라도 마찬가지죠. 라도 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관주의는 바가 부정하는 거고, 낙관주의적 입장은 바가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의 얘기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거인과 아이들이 뜻하는 바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바는 거인과 아이들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 이 우화가 보여주는 풍경관 대조적이다, 대립적이다, 반대된다 이런 얘기들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 이제 사회계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계열은 뭐 문제 1번은 가바를 분류하고 요약하는 것. 문제 2번, 논제 2번은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그 다음에 가나를 비판하는 것이고요. 논제 3번은 이제 상황을 주었죠. 의료기업 A는 지난 유행을 분석했다.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예, 읽어보면 되게 헷갈리죠. 짧은 치마는 나팔 바지보다 2년 전에 유행했고 짧은 치마는 긴 치마보다 1년 늦게 유행했고 긴 치마는 짧은 바지보다 3년 늦게 유행이 시작됐다. 뭐 이런 상황을 주어주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제시되고 각 패션이 네 가지죠. 짧은 바지, 나팔 바지, 짧은 치마, 긴 치마가 유행하는 순서를 구하고 설명하라. 예, 그리고 어떤 상황을 줘요. 의료기업이 이 A가 2년 후에 의류를 준비하기에 투자하려 한다. 현재 나팔바지 유행이 시작되었고 2년 후에 짧은 치마가 유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여기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 그렇다면 마에 근거해서 이 기업의 계획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요런 문제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에 근거해서 이 결과, 이 기업의 계획, 2년 후에 이제 짧은 치마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회사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마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죠. 이제 문제 1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출제는 논제 1번은 그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사회 변동의 성격이에요. 사회 변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사회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변화되는 것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라고 하는 게 논제 1번에서 다루고 있는 각 제시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회나 생활윤리, 문학 이런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인데요. 사회 변동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보하느냐, 아니면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반복될 뿐이야, 순환될 뿐이야, 뭐 이런 입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 수업 시간에 한번 범직한 그런 지문 주제일 겁니다. 예. 그래서 논제 1번의 핵심은 분류 기준이 뭐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5개나 6개의 제시문을 읽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준이 뭐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에서 세 개를 어떻게 나눌까 해서 나눈 결과 이게 중요하긴 한데요. 나눈 결과 중요하긴 한데 이 결과 중요하긴 하지만 요거를 나누게 된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회 변동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가지고 두 개가 분류가 된다. 특히 나다마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변동은 진보한다, 계속 발전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고, 나머지 가라바 같은 경우는 아니 진보하는 거 아니다, 순환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단어들 아니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변동의 성격을 뭘로 볼 거냐, 사회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면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문장을 보면 제시문 가바는 시간에 따른 사회 변동의 특성을 다룬 글이다. 나다마는 발전과 진보라는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가라바는 성장과 쇠퇴라는 반복, 순환적 변화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첫 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단만 잘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답안을 보면요. 문단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분류하라 했으면 분류하나. 그리고 요약을 하는데 요약이 분류가 두 가지로 됐죠. 나다마와 가라바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약도 진보한다는 측의 요약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순환한다는 측의 주장, 마지막 문단,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게 되면 각 지문마다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단으로, 그러니까 한 6, 7문장 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례를 갖고 막 길게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어떤 추상화 시켜가지고 대의만 설명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제 2번을 보면, 논제 2번은 그 사의 지문의 입장을 먼저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시문 4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의 변동이 앞에 나왔던 그 사회 변동이 진보한다라거나 순환한다라고는 이 두 입장을 모두 부정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동이 진보나 순환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어떤 성격을 띠고 있지 않고 예측 불가능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 서면 가의 글이나 나의 글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저게 있죠. 저기 엘리트들이 여우형이 있고 사자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우형과 사자형이 번갈아 가면서 순환한다라고 그 가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순환되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거니까요. 제시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나도 사회 변동이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보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사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하는 게 아닌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와 나를 마찬가지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의 입장을 먼저 요약해야 되는 문단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단 바꿈을 해서 두 번째 문단은 가를 비판하고 세 번째 문단은 나를 비판하는 세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의 입장을 요약하면은 진보나 순환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요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필연적인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우연적 확률에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되고, 이런 요약이 잘 되어 있으면 가를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예. 나도 이런 답안으로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경희대 입학처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 예시 답안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답안의 내용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제 3번 이제 마지막이네요. 3번을 보면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다양한 패션 트렌드가 이렇게 시기마다 교체되는 상황에서 이 패션이 어떤 순서를 나타내면서 바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예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풀려고 작정을 하면 금방 알겠지만 이거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이게 중2 교과서였나 1교과서였나 여기에 나왔던 거거든요.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다. 예.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 그 짧은 바지 뭐 나팔 바지 짧은 치마 긴 치마 뭐 이런 말이 이제 단어가 뭐 왔다 갔다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항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짧은 바지를 A라고 하자. 나팔 바지 B라고 하자. 짧은 치마 C라고 하자. 긴 치마 D라고 하자. 그러면 그 세 개의 그 조건이 있었죠. 그러면 세 개의 조건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예. 이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A 짧은 바지 그러니까 나팔 바지는 짧은 바지가 유행한 다음에 2년 후에 유행했다. 그러면 이제 B는 A 플러스 E. 그렇죠? 예. 긴 치마, 짧은 치마 C는 긴 치마 보다가 1년 후에 됐다. 그럼 D 플러스 E. D는 A 플러스 3. 이런 거죠.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망 1차 방정식이니까. 요때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건 이거죠. 기준연을 0으로 하는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어렵진 않지만 하여튼 이 답을 구할 때는 A를 0이라고 하면 나머지 답이 그냥 자동으로 술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A가 0이면 얘가 0이면 뭐 B는 2네요. 그죠? 뭐 너무 쉽습니다. 예, A가 0이면 D는 3이고 그죠? 그러면 D가 3이면 C는 4고 아유 너무 쉽네요. 예. 그러면 이거를 말로 풀 수 있는 거죠. 말로. 그래서 순서를 짧은 바지 다음에 나팔 바지, 긴 치마, 짧은 치마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기업 A가 나팔 바지 유행 다음에 2년 후에 짧은 치마 생산을 준비하려고 시설 투자를 한 거니까 시설 투자는 이 순서대로 하는 요 순서대로 본다면 시설 투자는 잘 한 거예요. 잘 한 건데 하지만 마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마의 관점이 뭡니까? 세계는 순환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진보한다고 주장한다. 마가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면 유행은 반복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반복적이지 않다. 반복적이지 않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반복적이지 않은 거예요. 반복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짧은 치마가 다시 유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의 관점에서 보면 마는 세계는 반복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요 평가가 또 이 답안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인문체능계와 사회계열의 2018년 경희대 모의논술 문제를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향후에 있는 그 온라인에서 있는 모의논술에서도 여러분들 좀 그 번거롭긴 하겠지만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고요. 본논술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해맑은 얼굴을 내년에 교정에서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